냉철한 독일 언어심리학자 안나 바우어의 인생을 뒤흔든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라오스 산골 마을에서 들은 한마디. 이 한마디 말투가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다는 것을. 학계의 권위자였던 그녀가 41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논문이 아닌 감정을 기록한 날 그녀의 여정은 시작되었습니다. 말끝에 정을 담는 두 문화의 비밀스러운 연결고리 한국과 그들은 단순히 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마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투, 정서, 제사까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관련도 없을 것 같던 두 민족이 신기하게 닮아 있었습니다. 과연 이 두 민족 간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지금 시작합니다. 그전엔 1초면 누를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안나 바우어입니다. 베를린 대학에서 언어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죠. 제 전공은 인간의 감정 표현 방식과 언어 구조의 상관성입니다. 감정이라는 추상적인 것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이 제 일상이었습니다. 그러던 2022년 가을, 유네스코로부터 한 의뢰를 받았어요. 라오스 산악 지역에 사는 라후족의 감정 언어 구조를 조사해달라는 요청이었죠. 라후족은 독특한 언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감정 표현 방식에 주목해주세요. 유네스코 담당자의 요청에 저는 단지 또 하나의 학술 프로젝트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경험한 것들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어요. 라오스 북부 산악지대에 도착한 첫날, 마을 입구에서 노인 한 분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분의 말투가 이상하게 귀에 익숙했어요. 단어는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말의 끝을 부드럽게 흐리는 방식이 어딘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었죠. 우리 마을에 온 걸 환영한다네요. 통역을 통해 들은 노인의 말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낯설면서도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된 기억 속 누군가의 목소리를 떠올리는 것 같았죠. 마을에 머물면서 라후족의 일상을 관찰했습니다. 그들이 명절을 준비하는 모습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식을 준비하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예전에 본 한국 다큐멘터리에서 시골 마을의 명절 풍경과 겹쳐 보였어요. 연구 닷새째 되던 날. 안나야, 이거 먹어요. 아이가 작은 과일을 내밀며 말했죠. 그 순간 저는 깊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안나야라는 호칭에서 느껴지는 친근함, 그리고 먹어요라는 말끝의 부드러움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적 특성이 아니라 정서적 충격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였어요. 노래를 부르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또다시 이상한 친밀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그들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 대화를 마무리하는 어조에서 뭔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눈 오는 북쪽에서 왔다고 전해져요. 한 노인의 말을 통역이 전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득 한국의 고대사에 대해 들었던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북방에서 남하했다는 이야기. 그저 우연의 일치일까요?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처음으로 객관적 관찰이 아닌 제 감정을 적었습니다. 라후족의 말에는 이상한 온기가 있다. 그들의 말투는 마치 누군가를 품어주는 것 같다. 학자로서 주관적 감정을 기록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그 경계를 넘어섰어요. 라후족의 언어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울림이 제 연구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제가 만난 한 한국계 통역사와의 만남으로 더욱 깊어지게 됩니다. 라오스에 도착한 지 일주일째, 저는 본격적인 연구를 위해 통역사를 만났습니다. 민준이라는 이름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죠. 첫 만남에서 민준은 친절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어요. 안나 박사님, 제가 이번 프로젝트를 도와드리게 되었습니다. 라후족 언어와 문화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민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저는 왠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학자로서 저는 항상 명확하고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선호했어요. 하지만 민준은 자꾸 말끝을 흐리거나 돌려 말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라후족 마을에서의 첫 인터뷰 날, 저는 철저히 준비했습니다. 질문지를 꼼꼼히 작성하고 녹음 장비를 점검했죠. 하지만 인터뷰가 시작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 질문은 좀 직접적이지 않을까요? 라후족 사람들은. 민준이 제 질문을 중간에 끊어 순간 당황했어요. 민준 씨, 학술 연구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감정 표현에 관한 직접적인 질문이 왜 문제가 되죠?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라후족은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요.
그들은 말끝에 감정을 담습니다. 질문 방식을 바꿔보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저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제 연구 방식에 간섭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인터뷰가 진행될수록 민준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라후족 사람들은 제 직설적인 질문에 불편해하며 대답을 회피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세요. 라후족을 이해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준의 말에 저는 또다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민준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배려가 낯설게 다가왔어요. 민준 씨, 당신의 조언은 고맙지만 제 연구 방식을 존중해 주세요. 저는 객관적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제 말에 민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왠지 모르게 저를 더 당황스럽게 했어요. 안나 박사님, 한국어에는 정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말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연구해온 언어심리학의 틀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어요. 한국어는 말의 끝에 감정을 숨긴다고 한다. 라후족의 언어 패턴과 유사한 점이 있는 것 같다. 더 조사가 필요하다. 다음 날 마을 노인들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민준의 조언을 따라 질문 방식을 바꿔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더 편안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특히 감정에 관한 표현이 풍부해졌습니다. 연구가 진행될수록 민준과의 대화에서 저는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민준이 한국어로 통화할 때의 말투, 특히 말끝을 부드럽게 흐리는 방식이 라후족의 그것과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걸까요? 라후족 마을에 도착한 지 보름째 되는 날, 마을에는 특별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분주히 움직였고, 마을 광장에서는 뭔가 준비가 한창이었어요. 오늘은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마을의 평안을 비는 중요한 의식이죠.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의식이 시작되기 전 마을 사람들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돼지머리였습니다. 깨끗이 손질된 돼지머리가 제단 중앙에 놓였어요. 이상하네요. 저 돼지머리. 어디서 본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중요한 의식에 돼지머리를 올립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비는 고사나 특별한 제사예요. 의식이 시작되자 마을의 연장자가 나와 긴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차례로 제단 앞에 나와 절을 했어요. 민준 씨, 이 의식이 영화에서 본 한국의 제사와 너무 비슷해요. 우연일까요? 라후족에게는 전설이 있어요. 그들이 눈 오는 북쪽에서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온다고 합니다. 민준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학자로서의 직감이 무언가 중요한 연결고리를 발견했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저는 마을 노인들에게 그들의 역사에 대해 물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먼 북쪽, 눈이 많이 오는 땅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큰 전쟁이 있었고 우리는 남쪽으로 이동했지요. 여러 세대를 거쳐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으로 한국의 고대사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삼국사기에 기록된 남하 이주설과 라후족의 전승 사이에는 놀라운 일치점이 있었어요. 고구려 멸망 이후 남하한 유민들의 이야기. 그들 중 일부가 더 남쪽으로 이동해 라후족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후족과 한국 사이에 역사적 연결고리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언어적 특성뿐만 아니라 의식, 전통에서도 유사점이 너무 많아요.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특히 돼지머리를 모시는 방식, 절하는 예법, 심지어 제사 음식을 나누는 방식까지. 마치 한국의 시골에서 보는 모습과 판박이 같습니다. 그날부터 단순히 라후족의 감정 언어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넘어 한국과의 연관성을 탐구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두 문화 사이의 정서적 표현 방식, 언어의 구조적 유사성에 집중했습니다. 마을 노인들과의 대화에서 저는 더 많은 증거를 발견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특정 단어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단어들이 한국어와 발음이 유사했습니다. 물론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르며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근본적인 구조에는 여전히 공통점이 남아 있었어요. 안나 박사님,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동아시아에서는 많은 민족 이동이 있었어요. 고구려 유민들이 남하하면서 일부는 지금의 라오스까지 내려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민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언어학적 분석을 넘어 역사와 문화의 깊은 연결고리를 탐구하는 여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은 바로 말끝에 담긴 정서였습니다. 라후족 마을에서의 연구가 한 달째 접어들면서 저는 민준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의 구조와 라후족 언어의 유사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비오는 저녁 마을 공동식당에서 저와 민준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날 제가 인터뷰한 노인의 말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 노인분의 말투가 특이했어요. 문장의 끝을 항상 부드럽게 흐리더라고요. 마치 무언가를 더 말하고 싶은 듯한. 안나 박사님, 한국어는 말 끝에 감정을 담는 언어입니다. 문장의 마지막 어미가 화자의 감정, 상대방에 대한 태도, 심지어 사회적 관계까지 표현하죠. 민준의 설명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언어를 연구했지만 문장 구조 자체에 감정이 내재된 언어는 드물었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같은 의미라도 가요, 갑니다, 간다. 가처럼 말끝이 바뀌면 감정과 관계의 거리감이 달라집니다.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한국어에서는 말 끝까지 들어야 진짜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끝의 작은 변화가 전체 문장의 감정을 완전히 바꿔놓기도 하죠. 그 순간 저는 처음으로 느낌을 연구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객관적 관찰이 아닌 제 감정적 반응을요. 민준의 설명을 들으며 라후족 언어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겼다. 그들의 말끝에 담긴 감정의 결이 이제야 느껴진다. 다음 날부터 저는 라후족과 한국인의 말투 정서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된 인터뷰를 다시 들으며 말끝의 변화, 어조의 흐름, 감정 표현의 패턴을 분석했어요. 특히 라후족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은 이름 뒤에 특별한 어미를 붙여 친근함이나 존경을 표현했어요. 이것이 한국어의 야 씨, 님 같은 호칭 체계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민준 씨, 라후족이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 한국어의 호칭 체계와 너무 비슷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감정을 조절하는 장치입니다. 상대방과의 심리적 거리, 친밀도, 존중의 정도를 말끝으로 표현하죠. 그날 저녁 마을 축제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닥불 주위에 모여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었어요.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나야, 우리 춤 함께 춰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안나야라는 호칭과 춰요라는 말끝에서 느껴지는 따뜻함, 포용력이 마음을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춤을 추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 전달 방식이라는 것을요. 이제 제 연구는 단순한 언어 구조 분석을 넘어 말을 통해 전해지는 감정의 파동을 탐구하는 여정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 자신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논리가 아니라 감정이다. 특히 한국어와 라후족의 언어는 말끝에 마음을 담는 특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문법적 특성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관계를 맺는 방식의 차이다. 저는 처음으로 제 연구가 객관적 관찰을 넘어 감정적 체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제가 한국의 언어와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라후족 마을에서의 연구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저는 한국의 언어와 문화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민준의 도움으로 한국의 다큐멘터리와 가족 영상 등을 통해 한국인들의 대화 방식을 관찰했어요. 비 오는 오후, 노트북으로 한국의 시골 마을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할머니가 손자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민준아, 너무 차서 할미가 데웠어.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할머니의 말투에 담긴 따뜻함, 사랑이 화면을 넘어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특히 민준아라는 호칭과 데웠어라는 말끝에서 느껴지는 정서적 울림이 강했습니다. 민준 씨, 방금 할머니의 말투.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특히 말끝이. 한국어는 말투 하나로 마음을 전하는 언어입니다. 특히 야 같은 호칭은 친밀함을, 지 같은 어미는 편안함을 담고 있죠. 저는 그날부터 한국의 다양한 영상을 더 집중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 친구들 사이의 대화, 직장에서의 대화. 각각의 상황에서 말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지 분석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시골 마을의 노인들이 아이들을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들의 말투에는 라후족 노인들의 말투와 놀랍도록 유사한 정서적 곡선이 있었어요. 민준 씨,
한국의 시골 할머니들과 라후족 노인들의 말투가 너무 비슷해요. 한국어에는 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말로는 설명하기 어렵지만 함께 있음으로써 생기는 따뜻한 유대감이죠. 이 정이 언어에 스며들어 말투를 형성합니다. 저는 점점 더 한국어에 매료되었습니다. 민준에게 간단한 한국어 표현들을 배우기 시작했고, 특히 정서를 표현하는 말들에 집중했어요. 보고 싶다, 그립다, 아쉽다. 이런 감정 표현들이 라후족 언어와 구조적으로 유사하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한 달간의 현지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마을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나야, 다시 와요. 우리 기다릴게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안나야라는 호칭과 기다릴게요라는 말끝에 담긴 따뜻함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이건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정서적 연결을 약속하는 말이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후 저는 본격적으로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라후족의 언어 샘플과 한국어 샘플을 비교하며 특히 감정 표현 방식의 유사성에 집중했어요. 놀랍게도 두 언어 사이에는 단순한 우연을 넘어선 구조적 유사성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말끝의 억양 패턴, 감정을 표현하는 어미의 사용 방식이 매우 비슷했어요. 이건 수천 년의 시간과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넘어 보존된 언어적 DNA와도 같았습니다.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어느 날 민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안나 박사님, 한국의 다큐멘터리를 몇 개 더 보내드립니다. 특히 가족 간의 대화가 담긴 장면들이에요. 말투에 담긴 정을 느껴보세요. 민준이 보내준 영상을 보며 저는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특히 한 장면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오랜만에 고향을 찾은 딸에게 어머니가 말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밥 먹었니? 많이 말랐네. 그 짧은 말에 담긴 사랑과 걱정이 화면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특히 먹었니라는 말끝의 억양, 말랐네라는 표현에 담긴 안타까움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날 밤 연구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어는 말투 하나로 마음을 전하는 언어다. 문법적 구조, 어휘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끝에 담긴 감정의 결이다. 라후족의 언어도 이와 놀랍도록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베를린 대학 연구실로 돌아온 지 한 달, 저는 라후족과 한국어의 유사성에 관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는 이메일과 화상통화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처음에는 순전히 학술적인 대화였지만 점차 더 개인적인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안나 박사님, 라후족 연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연구 내용을 설명했겠지만 이번에는 다른 대답이 나왔어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민준 씨. 그런데 가끔 라후족 마을이 그리워져요. 제 말에 민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낯설었을 거예요. 그동안 저는 항상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태도를 유지했으니까요. 저도 그 마을이 그립습니다. 특히 저녁에 모닥불 주위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요. 민준 씨,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당신의 말투가 불편했어요. 너무 돌려 말하는 것 같고 직접적이지 않다고 느꼈거든요. 제 고백에 민준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도 안나 박사님의 직설적인 말투에 당황했어요. 한국 문화에서는 감정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보다 말끝에 부드럽게 담아 전달하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문화적 차이, 특히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저는 점점 더 한국어에 매료되었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민준 씨. 오늘 기분이 어때요? 어색한 발음으로 한국어를 말하는 저를 보며 민준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발음이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특히 말끝의 억양이 자연스러워졌네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저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했습니다. 특히 감정을 표현하는 다양한 어미들 해요, 하네요, 하군요, 하지요. 이 모든 표현이 단순한 문법적 변화가 아니라 감정의 미묘한 차이를 담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어느 날, 저는 문득 라후족 노인이 저를 부르던 방식을 떠올렸습니다. 안나야. 그 호칭에 담긴 따뜻함, 친근함이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민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민준 씨, 한국어로 친한 사람을 부를 때 이름 뒤에 야를 붙이는 이유가 뭔가요? 야는 친밀함을 표현하는 호칭이에요. 가까운 사이, 특히 마음의 거리가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사용합니다. 라후족도 비슷한 방식으로 친밀함을 표현하죠. 메일을 읽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거리를 조절하는 장치라는 것을요.
특히 한국어는 말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심리적 거리감을 섬세하게 조절할 수 있는 특별한 언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라후족과 한국어의 비교 연구를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개발했습니다. 단순히 언어학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말투에 담긴 감정의 결을 시각화하는 방법이었어요. 특히 말끝의 억양 변화, 호칭의 방식, 감정 표현의 패턴을 그래프로 표현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라후족의 언어와 한국어는 감정 표현의 패턴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보였어요. 특히 친밀함, 존중, 그리움을 표현하는 방식이 거의 일치했습니다. 민준 씨, 이 연구 결과를 유럽 언어학회에서 발표하고 싶어요. 당신도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민준은 기꺼이 동의했고, 우리는 함께 발표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의 문화적 배경, 감정 표현 방식의 차이에 대한 이해도 깊어졌어요. 독일식 직선적 언어와 한국식 완곡적 언어의 차이를 이해하면서 저는 제 자신의 의사소통 방식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모든 것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 때로는 말끝에 감정을 담아 부드럽게 전달하는 방식을 배웠어요. 그리고 이 변화는 제 삶의 다른 영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 학생들과의 소통에서도 더 섬세하고 따뜻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어요. 언어가 바뀌니 마음의 거리도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말은 구조가 아닌 감정의 통로입니다. 특히 한국어와 라후족의 언어는 말끝에 마음을 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민준의 이 말은 제 연구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핵심을 중심으로 저는 유럽 언어학회 발표를 준비했어요. 유럽 언어학회 발표 당일, 베를린 대학 대강당은 언어학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약간의 긴장감을 느끼며 발표 자료를 최종 점검했어요. 민주는 제 옆에서 차분하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발표가 시작되고 저는 라후족과 한국어의 정서 언어 비교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두 언어에서 발견된 감정 표현의 유사성, 말끝에 담긴 정서적 울림에 초점을 맞췄어요. 라후족과 한국인의 말끝은 단순한 문법적 요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정을 담는 그릇, 마음을 전하는 다리입니다. 발표 중간에 저는 라후족 노인들과 한국 시골 할머니들의 말투를 비교한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두 집단의 말투, 특히 말끝의 억양과 정서적 패턴이 놀랍도록 유사했어요. 청중들 사이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라후족과 한국어의 감정 구조를 시각화한 그래프를 제시했습니다. 두 언어의 감정 패턴이 거의 일치하는 모습에 많은 학자들이 놀라워했어요. 두 민족의 말끝은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특히 친밀함, 그리움, 배려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놀라운 유사성을 보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 저는 언어가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방식임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한국어와 라후족의 언어는 말끝에 마음을 담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많은 학자들과 한국어를 연구하는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라후족과 한국인의 역사적 연관성에 대한 증거가 더 있나요? 감정 표현의 유사성이 언어 구조의 유사성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요? 이 연구가 언어 심리학 분야에 어떤 새로운 시각을 제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연구가 단순한 학술적 분석을 넘어 문화적 연결고리, 인간의 보편적 감정 표현 방식에 대한 탐구임을 강조했습니다. 언어로는 측정할 수 없던 감정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말끝에 담긴 정서적 울림은 문화와 역사를 넘어 보존되는 것 같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많은 학자들이 다가와 축하와 격려의 말을 전했습니다. 특히 한 노교수의 말이 기억에 남았어요. 안나 박사, 당신은 언어학의 감정을 되돌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발견입니다. 그날 저녁 민준과 저는 작은 레스토랑에서 성공적인 발표를 축하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연구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안나 박사님, 다음 연구는 무엇인가요? 한국에 직접 가보고 싶어요. 한국어의 정서적 구조를 현지에서 경험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제 가족도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전통적인 한국 말투를 가지고 계세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문득 라후족 마을에서의 시간을 떠올렸습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여정이 이제는 한국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생각에 설렘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이 여정은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제 삶의 방향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발표 후 2달이 지난 어느 봄날, 저는 민준의 초대로 미국 보스턴에 있는 그의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한국인 가족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긴장보다는 설렘이 더 컸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의 어머니가 환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나 씨. 민준이 많이 얘기했어요. 그녀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하게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어서 오세요라는 인사말에 담긴 따뜻함, 그리고 손을 잡는 그 작은 제스처에서 느껴지는 포용력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기쁩니다. 제 서툰 한국어에 민준의 어머니는 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들어오세요. 차 준비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정갈하게 차려진 다과상이 보였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저를 소파에 앉히고 차를 따라주셨어요. 그리고 민준의 아버지도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안나 박사, 민준이 당신 연구에 대해 많이 이야기했소. 저녁 식사 시간, 민준의 어머니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국 음식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권하는 말투에서도 특별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안나 씨, 더 드세요. 많이 먹어야 해요. 그 말에 담긴 진심 어린 배려가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보살핌의 표현이었어요. 식사 후 민준의 어머니는 가족 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한국에 있는 친척들, 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말투에서 저는 또다시 깊은 정서적 울림을 느꼈어요. 이건 민준이 5살 때예요. 너무 말썽쟁이였어요. 그 말에 담긴 사랑과 그리움이 사진을 넘어 전해졌습니다. 특히 말썽쟁이였어요라는 표현에 담긴 애정 어린 톤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그날 밤 게스트룸에 누워 저는 민준 가족과의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그들의 말투, 특히 말끝에 담긴 따뜻함이 라후족 마을에서 느꼈던 그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언어적 유사성을 넘어 정서적 유산의 연결고리였습니다. 다음 날 민준의 어머니는 저를 부엌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식 아침 식사를 함께 준비하자고 하셨어요. 안나 씨, 이렇게 해보세요. 김치는 이렇게 썰어야 해요. 요리를 가르쳐 주시는 말투에서도 특별한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해보세요. 썰어야 해요라는 말끝의 부드러움이 그러했어요. 그날 저녁 보스턴을 떠나기 전 저는 민준과 그의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 방문이 제게는 매우 특별했어요. 단순한 연구를 넘어 한국의 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는 제 손을 따뜻하게 잡으셨습니다. 안나 씨, 우리 딸 같아요. 다음에 꼭 다시 와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딸 같아요라는 표현, 다시 와요라는 말끝에 담긴 진심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한국 방문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할 기회가 생겼고 민준도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라후족 마을도 다시 방문하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면서 저는 문득 이 여정이 단순한 학술 연구를 넘어 제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냉철한 분석가였던 제가 이제는 감정의 언어를 탐구하는 여행자가 되었어요. 베를린 대학 연구실에서 마지막 짐을 정리하며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라후족 노인의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민준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두 사진 속 인물들의 미소, 눈빛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연구실을 나서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노트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방식이다. 특히 한국어와 라후족의 언어는 말끝에 정서를 품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 발견은 내 삶을 바꾸었다. 이제 나는 단어의 의미뿐만 아니라 말끝에 담긴 마음의 울림을 듣는 법을 배웠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여정, 그리고 라후족과의 재회를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단순한 학술적 탐구를 넘어 인간의 감정, 소통, 연결에 대한 더 깊은 이해로 이어질 것임을 확신했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구름을 바라보며 저는 라후족 노인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사라지지만 말에 담긴 마음은 영원히 남는다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언어의 형태의 구조는 변할 수 있지만 말끝에 담긴 정서의 울림은 수천 년의 시간을 넘어 보존될 수 있다는 것을요. 라후족과 한국은 그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는 저의 마음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제게 가져다줄 새로운 발견, 새로운 이해, 새로운 감정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뛰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안녕. 한국 곧 만나요.
그리고 그 말끝에 저도 모르게 따뜻한 감정이 담겼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말하듯, 마치 고향으로 돌아가듯. 말끝에 마음을 담는 법을 배운 저는 이제 새로운 언어, 새로운 감정으로 세상과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에 더 놀라운 사연으로 찾아올게요.